역대 보수 진보 정권에서 모두 중용된 이력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어서 다음 주면 내각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놓고 담판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로 논의를 미루면서 4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도전하자 당 내에서 공개 비판이 쏟아지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던 김태흠 의원이 당 안팎에 잇따른 요청에 충남지사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원내전략 부대표와 함께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와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놓고 불거진 민주당 내부 갈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사위 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는데요.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달라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내각 구성에도 속도를 내 다음 주까지 내각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 경제, 외교, 안보 분야 장관 후보자 인선이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진보 보수 정권에서 잇따라 중용된 이력 때문에 여소야대 전국에서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윤 당선인의 낙점 배경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날성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과거 이력이 아닌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속히 인사청문 TF를 구성해 검증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청문위원 구성 등 철저한 검증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주기적 팬데믹과 기후위기,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기의 숙제와 양극화 저성장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정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반시장적 경제정책 실패로 살인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정략적 정치 공세와 검증이란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 잡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위기와 민생 앞에서는 야당으로서의 당리당략을 버리고 통큰 합의와 협조를 해왔습니다. 매우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정략적 계산을 버리고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총리 인선으로 조각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다음 주에는 내각 진용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우선 이번 주부터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부총리에는 추경호 의원과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등이,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조태용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임식에 역산을 하게 되면 4월 중순이죠. 적어도 다음 주 이내에는 저희가 새 정부의 전체적인 내각에 대한 발표와 그리고 구상을 설명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 대변인은 인선 기준에 대해 도덕성을 겸비하면서 실력과 능력으로 국민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신뢰감 구축이 제1, 제2의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 개혁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에 내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임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안. 3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원내대표 단판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 다당제 실현 차원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광역의원 정수부터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맞섰습니다. 충분히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습니다만 아직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의회 선거구 확정 논의는 오는 8일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4월 국회에서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4월 5일 본회의에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더 논의를 진행을 하고 다음에 처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70여 명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개혁에 동참하라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6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과 선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득권 양당 정치의 횡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주문하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살피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본인의 소신과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이제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한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혜련입니다. 여야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6일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주요 승부처 지역에 출마할 여야 후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당내 반발에 직면했고 국민의힘에선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했던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 권유를 받고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6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당내 반발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86세대와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 김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된 송 전 대표가 출마 뜻을 밝힌 데 대해 대국민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소통 없는 결단은 당을 해칠 것이라고도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를 교황식 시민 후보 선정 방식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86세대 대표격인 우상호 의원도 송 전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외부 인사 영입 등 여러 카드가 다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고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86 용태론과 맞지 않고 서울 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태흠 의원에게 충남지사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김태흠 의원을 만나 충남지사 탈환을 위해 기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충남지사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6일 지방선거 공천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중순까지는 서울, 경기 등 17개의 광역단체장 경선 여부와 경선 룰 등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기초 자격평가를 치르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초 자격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구 출마 광역 기초의원 후보는 평가 점수에 비례해 최대 10%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광역의원 70점 이상, 기초의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점수에 미달하면 공천에서 탈락됩니다. 기초적인 능력을 검증한 후보자들에게 안심하고 지방자치 업무를 맡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기초 자격평가는 오는 17일 전국 17개 시도 고사장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인수위가 강행 의지를 밝힌 건데요.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문제와 관련해선 실무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가운데 청와대가 내일 예비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이른바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지만 법안 추진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은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과 지자체장이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범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성범죄 조사위 설치법,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한 달 안에 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한 피해자 보호법 등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월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법은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만큼 인수위는 입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난항을 겪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문제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예비비는 청와대와 현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이전 비용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쳐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와 인수위는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예비비 496억 원 중 약 300에서 350억 원을 1차로 집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청와대 방침을 존중해 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산 등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인수위 활동을 놓고 민주당과 인수위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인수위의 불법 월권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날을 세웠고 인수위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있다며 언행을 삼가달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출산율이 5년 연속 OECD 최저치를 기록한 나라,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까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 인구 구성비의 불균형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고령 친화적 주거복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 2월 기준 17.5%,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시에 고령 인구 급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는데 특히 노인들이 신체적 노화를 겪더라도 최대한 자립 생활이 가능한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의 오랜 이 실패가 공간적 접근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후주거지 문제가 전부 다 이 문제를 고령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자원봉사나 여가문화 활동을 통해 자기 돌봄을 실천하고 독립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 커뮤니티와 공유 공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연령이 아무런 어떤 그런 소통의 기준이 되지 않는 연령 통합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정책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은 특히 고령자를 존중하면서 연령과 세대를 통합하는 주거 환경이 조성돼야만 진정한 고령 친화적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고령자를 위한 보건의료시설을 더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연령별로 구분해 노인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초고령 사회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산을 찾아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완공을 약속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부산 현장회의에서 정부가 교체돼도 원내 제1당으로서 부산과 약속한 대선 공약을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산을 해운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와 불경 수소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민주당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과 관련해서 이번 주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양당의 합당 논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다며 지방선거 공천심사 일정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합당에 별다른 이견은 없고 공천 지분과 관련해선 경쟁 지역의 경우 경선 룰에서 국민의당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임대차 3법 폐지 방침에 반대한다며 폐지가 아닌 보완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인숙 부대표는 오늘 대표단 회의에서 임대차 신규 계약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고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 임대인 실거주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연동한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등 전월세 상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지명이 됐는데 먼저 발탁 사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경제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이 한 전 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땄고 또 역대 정부에서 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경제부처 요직을 거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인데요. 이 한 전 총리가 올해 73세로 주변에서 너무 고령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 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윤 당선인이 한 전 총리의 경륜을 높이 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통합의 의미도 있는데요. 한 전 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발을 좀 누를 수 있는 인사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인사청문회가 이제 조만간 열리게 될 텐데 인사청문회의 쟁점 사항은 어떤 건가요? 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고 하지만 이 역대 정부의 이력은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조건 발목 잡기나 흠집 내기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내각을 총괄할 전문성과 도덕성이 괜찮은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인사검증 7대 원칙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인사청문 TF를 구성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쟁점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인데요.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자는 여신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때 저축은행의 기업 대출이 급증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저축은행 부실화에 영업정지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 공방이 벌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계 펀드사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태 연루 의혹입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다가 재매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는데 이때 한 후보자가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는데요. 론스타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청문회에서 다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청문회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지방선거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출마 선언 전에도 그렇고 출마 선언 이후에도 그렇고 당내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이 당내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송 전 대표가 사실상 경선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반발을 눌러보려고 했지만 이 출마 자체를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민석 의원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고선 다시 중요 선거에 출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국민 사과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고, 우상호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영입까지 검토한 다음 정말 서울시장에 나설 후보가 없으면 그때 송 전 대표가 나섰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송 전 대표가 일찍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다른 인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줄었고, 외부에서도 전직 대표와 경선을 붙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송 전 대표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이렇게 이제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후보군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장관 등 거론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가능성은 좀 의문이고요. 또 이 외에도 있지만 아직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한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작년 말에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디지털 전환위원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조만간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 은평구가 지역구인 박주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출마를 고심 중이고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송 전 대표 출마에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경선에 나오면서 흥행을 일으켜야 본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조만간 맞습니다. 서울시장을 다시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그 충남지사 선거에 김태흠 의원을 지금 내세웠습니다. 탈환을 노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2010년에 당선됐고 그리고 재선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양승조 지사가 당선되면서 10년 넘게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이 양 지사가 재선에 도전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충남 보령시 서천군이 지역구인 김태흠 의원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 후 김태훈 의원을 만나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설득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야 한다며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고심한 뒤에 내일 오전에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충남지사 자리를 10년 넘게 민주당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충청남도 지역에서 윤 당선인이 51.08%로 44.96%를 얻은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충남 정무부지사를 지냈고 충남에서 3선을 한 김태흠 의원이 나서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에서의 그 지역 상승세를 몰아서 이번에도 선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맞습니다. 김 의원은 근데 원래 그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방향을 튼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김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오는 8일 예정돼 있는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충남지사 출마로 선회를 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빈자리를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권 의원은 이미 출마 결심을 했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다른 후보군으로는 이 4선의 윤상현, 3선의 김도읍, 박태출, 윤재옥, 조혜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원내대표 경선 공고를 내고 모레 후보 접수를 받는데요. 이 몇 명의 후보가 나설지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윤석열 정부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경선보다는 물밑에서 조율해 합의 추대 형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한 여야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공개 활동 기지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편안한 차림으로 경찰견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장 차림이 아닌 자주색 후드티에 통이 넓은 청바지 그리고 편한 신발을 신은 수수한 모습으로 자신의 경호를 맡은 경찰 특공대 폭발물 탐지견을 안고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김 여사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4일 자택 근처 사전투표소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약 한 달 만입니다. 그동안 두문불출했던 김 여사 모습이 포착이 되자 일각에선 이제 공개 행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가 됐는데요. 인수위 측은 이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윤 당선인 취임식인 5월 10일 이전에 김 여사가 본격적인 공개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더욱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을 취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인되신 분은 당연히 나오셔야죠. 예, 그렇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대통령 취임식의 행사 내용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 배우자가 나서서 국민에게 인사하고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김건희 여사께서 대국민 메시지를 또는 대국민 인사 말씀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고려를 못 해봤습니다. 대선 이후 김 여사는 그동안 도움을 준 지인들을 비공개로 두루 만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한때 스트레스로 악화됐던 건강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여사 측 관계자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만일 공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특히 공공 영역이 제대로 보듬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임 이후 대외 활동은 자제하면서도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와는 별개로 취약계층에 대한 공익적 활동에 매진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호칭보다 대통령 배우자란 표현이 더 좋다고 말한 김건희 여사. 오늘은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던 인스타그램 계정도 공개로 전환을 했다고 하죠. 이렇다 할 활동 없이 잠행을 이어왔던 김 여사. 친근한 일상생활 사진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나서게 되는 걸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이장한다잖아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의 온라인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선 지지자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장한다잖아라는 제목의 글로 제명인의 마을 대표격이 이장을 맡기로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팬카페에서 진행된 온라인 투표 결과 이 상임고문은 99.6% 득표율로 제명인의 마을 1대 2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 전 지사는 마을 주민 여러분의 봄날 같은 따스한 사랑에 너무 감사하잖아 라면서 지지자를 향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을 꼭 잡고 동막골 같은 행복한 마을 한번 만들어 보자잖아. 내가 먼저 존중하고 지향이 같다면 작은 다름은 사랑으로 감싸주면 더 좋잖아 라면서 개딸, 양아, 개삼촌, 개이모, 개언니, 개영 그리고 개영동지와 당원동지 시민 여러분 깊이 사랑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에선 2030 여성 지지자는 개딸로 그리고 4050 지지자들은 개삼촌, 개이모라고 부르고요. 또 이 상임고문은 맞춤법엔 맞지 않지만 친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나라고 표기하는 이른바 자나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일까요? 지난달 10일에 개설된 이 상임고문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은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회원수가 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재명 후보에 반응한 그런 어떤 정치적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과 직접 문자로, 텔레그램으로, 트위터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 부지런함, 그러한 것에서 아마 이재명 개딸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은 또 이 상임고문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시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조기 등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자신의 팬카페 1대 2장을 맡은 이 상임고문. 그가 보여줄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새 정부 내각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를 국민의힘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기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그 백전 노장이신데 한 전 총리 지명에 당내에서는 현재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상했던 인사라는 평이 많이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 또는 국정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의 한 단면이었다 이렇게 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경륜과 실력만 있으면 어쨌든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실력 있는 분들을 좀 모시겠다고 했던 윤 당선인의 말을 그대로 실행했던 인사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론스타 사건 의혹과 또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등 벌써부터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수비수로 나서게 될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론스타 같은 경우는 역설적이게도 저희 사실 한나라당 때 진수위원이 맹공을 퍼붓던 그 사안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정책 결정상의 이제 부적절성이었냐 아니면 시의적절한 것이었냐 이런 논쟁을 뒤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2007년도에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또 국무총리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론스타 문제는 2002년도, 3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청문회에서 많이 다뤄졌던 문제라서 또한 그 이후에 이제 그 변양호 금융정책실장인가요? 그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위법한 이런 상황들은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론스타 헐값 매각하게 된 것이 사실은 외환 시장의 불안정 내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국내에서는 매수자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매매 조건이 맞았냐 안 맞았냐라는 것만 갖고 논할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당시에 매매 환경도 한번 따져본다면 이것이 과연 이것만 갖고 한덕수 지명자에 대한 나쁜 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이고 저축은행 관련해서는 사실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당시 이제 부총리 시절에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기업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준 것인데 아시다시피 시행령이라는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의 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부총리에게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부실 책임이 대출 범위를 넓히는 것만 갖고 부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종합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청문회 과정에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비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새 원내 사령탑을 오는 금요일에 선출을 하는데요. 무게추가 권성동 의원으로 급격히 기운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가 교통 정리에 나선 건데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 의중이 실린 겁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정보가 없는데 어쨌든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에서 어떤 것이 새 정부에 대한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김태흠 의원을 찾아가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가장 최선의 방식, 그러니까 충남지사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또는 원내대표에서 어떤 분이 선출되면 그분이 또 어떤 방식으로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해서 결국 민생이나 국민복지에 기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끝에 나온 것이 아닌가. 만약에 윤 당선인의 의지가 실렸다고 한다 그러면 김태흠 의원님이 그렇게 깔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김기현 원내대표에 이어서 2위를 했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당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당 지도부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런 그 출마 권유, 그 내규가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에 현역 의원 출마할 때 감점을 주는 그 규정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당 법률위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에 대한 출마 권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제 하나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경쟁자가 있으시면 그 경쟁자 대비 10%의 감점을 적용받고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뛰어드는 김태흠 의원이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감사하고서도 할 것인지 여부. 따라서 그거는 규정을 탓하는 것보다는 김태흠 의원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경선을 둘러싸고 당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전략 부대표 고민정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쁘죠. 눈코 뜰 수 없습니다. 네네. 또 그 당내에서 또 그 막중한 또 원내 전략 부대표를 맡으셨기 때문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또 그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종종 뵙겠습니다. 네, 저희도 바랍니다. 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그 지명이 됐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뭐 역대 정권 그 이력은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그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보 보수를 넘나드는 인사이시고 또 호남 출신의 DJ 참여정부 출신인데 현재 그 민주당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일을 했던 분이라고 해서 검증을 피해가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이제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고요. 이제 봐주기 수사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 봐주기 인사검증을 요구하시는 거나 요청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네.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15년 전쯤에 이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령화 청년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그 사회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들을 갖고 있는지도 총리로서의 그 이제 식견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7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당연히 이제 부합해야 되겠죠. 뭐 음주라든지 혹은 그 위장 전입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탈루 문제라든지 이것 또한 이제 국민들께서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검증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많이들 이제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단순히 그냥 법적 잣대만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과 얼만큼 맞닿아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롭게 바라보셨던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총리 후보께서도 부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열심히 들여다봐야죠. 알겠습니다. 최저한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일반적인 검증 외에도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꼽히는 게 론스타 사건 의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계 정당인 열린우리당이 수배를 맡았고요. 또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또 참여정부 때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깊게 파고들 것인가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분의 답이 참 궁금합니다. 아마도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으실 텐데 그 당시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국무회의의 여러 일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총리로서의 책임 총리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본인이 총리 당시에 혹은 그 정부와 함께 무언가를 했을 당시에는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응당 어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정부가 달라졌다고 해서 말이 바뀐다면 과연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총리와 대통령의 관계는 이제 민주당에서만 보면은 문재인과 이낙연, 그리고 노무현과 이해찬, 또 김대중과 김종필 이런 조합들이 있는데요. 이제 김대중, 김종필의 조합은 DJP 연합이라는 게 있었고, 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사안은 대통령이 그만큼 신임과 신뢰를 줬던 관계였는데, 과연 윤석열 당선인과 이 신임 총리가 그러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냥 단순히 본인의 국가관만 볼 게 아니라 본인이 함께 해야 될 대통령, 즉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국정 과제와 비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함께 합을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내세우고 있는 국가안보관, 특히 뭐 선제 타격이나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식견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송곳 검증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그 대통령 집무실 이야기를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네. 용산 이전 그 추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일 그 청와대가 내일 집무실 이전 예비비 일부를 이제 집행할 것으로 처리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1차로 한 300억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거는 이전하긴 턱없이 부족하다. 496억 전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떤 결정이 날지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수위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갖고 올지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과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이 금액이 다른 것은 결국은 이 국방, 안보 공백을 뺐느냐 안 뺐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다 끝났다고 해서 단 하루도 안보에 공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인 예산안이 올라온다면 당연히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 없이, 대체 없이 그냥 정말 대책 없는 예산안을 올린다면 그것은 의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예산안이 올라올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당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대진표가 속속들이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는데 대선 패장이 한 달도 안 돼서 요충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는 게 또 당내 반발이 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원내전략 부대표로서 시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저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천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재보궐이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구 주민들에게 입장 정리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것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정리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이 최종 후보가 될 것인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여럿 계시죠. 뭐 임종석 실장도 계시고 이낙연 전 대표도 계시고요. 이런 박영선 전 의원도. 그렇죠. 네. 박영선 장관도 계시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하자 말자라고 굉장히 단순해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마감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속히 더 많은 이 분들이 경쟁 구도에 올라오셔서 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판 자체가 이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판으로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울에 이어서 이제 경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그렇죠. 있고 가장 지금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당내 이제 민주당 상황을 보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님 조만간 이제 뭐 그 민주당하고 합당하게 되면 민주당 이제 후보가 될 텐데요. 김동연 대표하고 이제 당의 중량급 인사들 현재 그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그 수원시장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경선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김동연 대표가 당 결정에 따라서 쿨하게 뭐 경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비쳤는데, 경선 룰과 관련해서 현재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무엇이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 해서 이제 국민참여 경선을 해왔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경선 룰이 이제 협의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일례로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보궐로 나오셨을 당시에도 아마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경선 룰에 대한 협의 요구들이 있었고 박원순 후보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만으로 해달라. 또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국민참여 경선으로만 해달라라는 요구가 많이 부딪혔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여론조사가 한 30, 그다음에 국민참여 경선이 40, 그다음에 TV토론 후에 배심원들이 30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됐던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여러 선례들을 좀 봐가면서 이 후보들 간의 협의, 협상들이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원내 전략 그 부대표신데 혹시 이제 경선 룰과 관련해서 지금 네. 뭐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지역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네. 지금 실제로 중앙당에서도 이 경선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경기지사 선거에서 맞은편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몸을 풀고 있는데 사실 네. 쉽지 않은 후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전 지사가 당내에서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그 소위 안방을 지키기 위해서 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로서 많은 성과들을 가지고 왔었고 경기도민들도 체감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 연속성 때문에라도 아마도 이 전면에 나서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후보가 최종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재명 고문께서도 서울, 경기 할 것 없이 아마 전국 판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씩 그 구상들을 좀 그려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경기도청 그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고발장 접수한 지 이제 10일 만에 네.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한 건데 뭐 이게 수사가 이제 급물살을 뭐 타겠다 이런 그 또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굉장히 전광석화와 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당시에도 경기도청에 감사를 요청한 바가 있었고 또 김혜경 여사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제 빨리 좀 정리가 되기를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다만 이 그 대선 기간에 지금 이제 영부인이 되실 분이시죠. 이제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논문 표절, 또 학력 위조.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아주 중대한 사건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우리는 교과서로 배우는데 과연 이제 국민들은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그 누구든 권력을 많이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똑같이 평등하게 이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라고 해도 그 검찰이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피해가면 갈수록 의혹만 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사람들의 그 피눈물을 자아냈던 이런 주가 조작 사건들, 학력 위조 사건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마무리하기 전에 국민의힘 상황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뒤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출마가 유력시됐던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차출이 되면서 권성동 의원의 독주가 예상이 되는데 이거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사실 이제 다른 당 원내 선거까지야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 대표가 유력하게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과 환상의 호흡을 맞추느냐 아니면 이제 윤핵관의 독주가 보이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또 계획하신 의정 활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지방선거의 승리 그리고 힘 있는 야당의 모습. 반드시 그걸 보여드리면서 국민들에게 이 야당이 그리고 민주당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부가 건강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견제의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 그리고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를 둘러싼 정치권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전략부 대표인 고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5도, 대전 3도, 대구 6도로 출발해 한낮엔 서울이 16도, 광주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 갈수록 더 포근해지겠고요. 목요일쯤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